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첫 번째 수업은 우리가 9월 2일 우리가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9월 7일, 9월 9일 날 이루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은 제가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영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저녁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수업이 이제 분류해서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 수업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한꺼번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반복 이제 예를 들어서 수업을 수강을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 시청할 수 있는 그 수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업 기간 안에 동영상을 다 완료를 그래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를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간반 학생들은 이제 제가 순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가 있는 영상을 다 수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은 네 번째 영상이고, 그리고 이거 영상 다음에는 다섯 번째 영상이 올라가는데, 야간 학생들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상이 한꺼번에 같이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학교가 9월 24일 추석 지나는 그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9월 24일 수업까지는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간반 학생들은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각각 요일마다 40분짜리 영상이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야간 수업을 듣는 이 수요일 반 수업 학생들은 매주 2개의 영상이 업로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수업 이제 착오 없으시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제 두 번째 자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자료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의 책임성과 효과성입니다. 자, 책임성이라는 거는, 자, 프로그램의 책임성. 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OT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 생애사, 즉 어린아이 단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아동기, 그 청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모든 생애 주기 흐름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 과정을 잘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일부 요즘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뭐냐면은 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그 어려움에 직면한 이유는 누군가는 실직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건강상의 문제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보호해줘야 될 이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직면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찌보면 또 다른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 주기 흐름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되는 사람들,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에게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모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모든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100%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노력이 투입되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혹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지만 대부분 다 도움은 돼요. 하지만 가끔씩 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때로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이 프로그램은 하나 안 하나 별로 소용이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시험 치기가 자기가 아는 문제가 답을 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다 시험을 잘 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시험 포인트를 잘못 잡는다거나 시험에 대한 뭐 준비를 제대로 정확하게 못했다거나 이래 되면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엉뚱한 것만 공부하고 그리고요 포인트도 못 잡은 데다가 밤새도록 공부해서 어찌 보면 방향을 잘못 잡은 공부를 해서 정신이 몽롱해서 그나마 아는 것도 제대로 시험 못 치는 경우도 있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한 지금 현재 대부분 다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예요? 효과성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했는 말에 책임져야 된다. 또는 네 행동에 책임져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국 뭐냐면 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책임을 져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프로그램이 누군가가 책임을 안 져준다 그러면요. 그쵸? 뭐 결과가 나쁘거나 결과가 좋거나 뭐 아무도 책임 안 진다면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을 묻겠다는 건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고안해내는 이 발의하는 사람이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기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어찌 보면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이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최초로 책임성의 문제를 제기한 학자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학자들 나오는 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는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최초로 누군가 뭐를 했다. 이 사람이 만드는 이론이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래 되면은 그 사람 정도 좀 알아두는 게 뭐 도움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인행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될 학자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이 정신분석학을 즉 이 심리학과 이 의학을 접합시켜서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이 프로이트. 최초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히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행동주의의 대표주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뭐 파블로프나 스키너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지행동이라 그러면은 뭐 로저스나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좀 대표적인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도 뭐 이미 학습을 하였지만 이 지역사회복지론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 사람. 처음으로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은 바로 로스만. 이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 누가 했다, 최초로 뭐를 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화반을 가서 3, 4학년 과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편입을 해서 다른 대학교에서 3, 4학년을 하시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될 때 그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가서 다시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거는 어렵거든요. 물론 지금 다 외웠다고 해서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외웠던 사람은 잊어먹어도 다시 봤을 때는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서 이 최초로 책임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바로 이 피셔라는 사람. 이 사람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책임성이라는 건 바로 뭔지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했는 것을 갈로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성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뭐 또는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 돈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내신 세금으로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세금이 투입되어서 시작된 그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나서 뭐예요? 효과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었구나.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 안 하나 똑같았네. 이러면요. 효과가 없으면요. 예산은 이미 거기에 소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 큰 예산을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세금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요. 다시 빨리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책임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돈을 가지고 투입된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효율적이었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단 뭘로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 프로그램 했는 사람한테 가서 네 프로그램 잘 됐느냐 물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시행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좋은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효과 좋았다. 우리는 당장 눈으로 드러난 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 누구는 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예산을 가지고 즉 세금이 투입되어서 그 사업을 했다면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면 결국 책임성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자료는요. 내가 이 프로그램 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진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는 바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홀몸 노인, 옛날엔 독거 노인이라고 그랬죠. 홀몸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 그런 이제 조사가 나와가지고 이 혼자 사시는 홀몸 노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산을 투입해서 노래 교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가 프로그램 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1000명을 대상으로 예산 5억을 투입해서 했어요. 했는데 효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 프로그램을 시행했는 기관이나 그 프로그램을 시행했는 사람들은 효과 너무 좋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주관적인 소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간로에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프로그램을 6개월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처음 프로그램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울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검사가 10점 만점에 높을수록 시점에 가까울수록 만약에 우울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100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프로그램 6개월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평균 7점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울증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개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까 즉 예산 5억을 사용해서 1000명 정도 되는 달서구에 사시는 혼자 사시는 홀몸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노래 교실도 하고 여가 프로그램도 하고 게이트볼 치기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6개월 후에 다시 우울증 검사를 했더니 평균 점수가 우울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초기에는 7점이었는데 이제는 4.5점이 나왔다. 이러면요.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임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뭐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좋았다 안 좋았다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한 책임성 확보는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자, 강한 책임성 확보.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지금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된 이 프로그램이 진짜 처음 만들어낼 때부터 그리고 적용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자원이 투입돼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은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니한테 제대로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야 프로그램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물론 연구비가 들어가서 그리고 세금이 투입되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시작이 되는데 뭐 잘 되면 좋겠지. 이렇게 하는 거랑 네
끝났을 때 확실하게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시작하는 사람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망가지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강한 책임성 확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거를 누군가가 책임져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요. 그 프로그램은요.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윤리적인, 다시 말하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강한 책임성 확보라는 게 굉장히, 즉 결과적으로는 책임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서 책임성 추구는 이용자, 가족, 국민들에게 관료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누군가가 확실히, 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는 한국말이 아직 서투니까, 엄마가 서투니까 아빠는 일하러 가시고 바쁘니까,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에게 한글 선생님이 파견되는 프로그램, 예산이 투입되고 세금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자 그랬어요. 책임성 추구라는 건 뭐냐면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글 교육이나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 대한 한국 문화, 음식 문화와 또 예절 문화, 기타 관련된 문화를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책임성 추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과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의 가족들, 그리고 세금 내는 국민들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금 내는 국민들도 짜증나겠죠.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재난지원금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신청 들어갔죠, 지금 벌써요. 재난지원금 신청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좀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주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근데 지금 꼭 선거철을 또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꼭 자기들이 선심 쓰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지원금 준다면서. 근데 그 돈이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나 그 이용하는 이용자의 가족이거나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잘 적용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세금 내는데 그 세금이 엉뚱한 곳에 잘못 쓰인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게 냈는 세금으로 저렇게 쓰이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냈는 세금으로 진짜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잘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겠죠. 그걸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이용자들도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책임성을 강하게 묻는다는 건요,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와 가족과 국민들에게 뭘 가져오는 거야?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뢰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 두 번째 나온 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1970, 8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거치면서, 자, 1970, 80년대 왜 복지국가 위기가 왔냐면요, 바로 뭐 때문인지 아세요? 1970, 80년대. 1970, 80년대면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할 때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요, 우리가 현재 계획으로는 9월 28일이 될 것 같거든요. 한 2주일 정도 남았는데, 9월 28일 날 1970년대, 80년대 복지국가 위기를 거쳤다는 건데, 왜 위기를 거쳤느냐?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요. 전 세계적인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를 맞추는 사람에게 또 제가 지각 면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1970, 8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직에서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거. 왜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아서 쓰잖아요.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오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좀 힘든 시대이긴 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아버지라 가정해 볼게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 용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경제가 또 좋아져 가지고요,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한 달에 소득이 500에서 1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만 원 용돈 받은 걸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30만 원 용돈 받은 걸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흰색 운동화 하나 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분명히 신발장에도 흰색 운동화 하나 들어있고 지금 자기가 신고 오는 것도 흰색 운동화인데 또 흰색 운동화를 하나 새로 사서 왔어요. 그러면요, 아버지 월급이 500에서 1000만 원이 되면요, 아버지가 소득이 훨씬 좋아지면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운동화 흰 거 그렇게 2개나 있는데 또 샀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소득이 500에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300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용돈도 30만원에서 20만원 줄여야 될 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녁에 딱 보니까 분명히 흰색 운동화가 2개가 있는데 충분히 신을 만한 거고 깨끗한데 또 흰색 운동화 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그쵸? 야, 너 흰색 운동화 2개나 또 샀냐면서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아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막 물어보겠죠. 그쵸? 그것처럼 자, 복지국가가 위기를 왔다는 건 국가가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국가가 돈이 넘쳐난다면요, 복지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겠죠. 그런데 1970년, 80년대는 복지국가 위기가 왔다는 거는 국가가 돈이 경제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복지를 하는, 즉 세금으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대할까요? 아니면은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쪼아댈까요? 그거 쪼아댄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거나 돈이 없게 되면요, 시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임성을 더 강하게 묻겠죠. 더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들 아버지가 소득이 어떻게 해요? 소득이 자꾸 많아지면요, 아버지가 갑자기 막 보너스가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 아빠 나 이참에 휴대폰 하나 바꿔주면 아빠가 기분이 다 바꿔줄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빠 나 운동화 하나 봐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 20만원 정도 한데 좀 사주면 안 될까? 아빠가 그래 기분이 다 사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소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이 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한테 휴대폰 바꿔달라 그러면요,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요? 진짜 폰이 액정이 다 깨져서 전화를 할 수 없거나 진짜 휴대폰으로 해서 기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라 할까요? 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 충분히 쓸만한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복지국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국가에 뭐예요? 위기가 왔다는 거는 경제가 어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자 밑에 보세요. 내용은 대개 비효율성, 약한 경쟁력, 도덕적 해이, 공급 유용 및 착복,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도덕적 해이는요, 자 여러분들 다른 말은 다 쉽게 알 수 있는데, 도덕적 해이는 바로 뭐냐면요, 안 받아도 될 서비스를 공짜니까 그냥 막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죠. 안 받아도 될 거를 막 받게 되면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밑에 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요,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는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예방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책임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임성을, 그쵸, 이거를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너무 딱딱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프로그램에는 이 예산과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그램에는 책임성이 어찌 보면은 너무 강압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성을 계속 강화시켜야지만 이 투입되는 이 예산, 즉 세금이 적절하게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잘 쓰일 수 있겠죠. 그쵸? 아닌 경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가 세금이 지금 엉뚱한 대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누군가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금을 착복해버리고 배임 횡령해버리고 이런 문제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을 계속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수행성과 법규범의 준수성, 직원의 자질 등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관리.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법을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는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프로그램 만들어낼 때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연구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왜 일선 대학에서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연구비를 횡령했다. 연구비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연구비
영수증 부풀리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원 공금 횡령했는 거. 이런 거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교에서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사인제 대학교에서는요, 이 공금 횡령하는 뉴스가 우리가 지금 들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요. 가끔씩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바로 뭐냐면 법규범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교육, 그리고 직원의 자질, 이건 바로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만들어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뭐랄까요, 지금 아동들에 대한 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한 어찌 보면 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자기 나이에서 건강한 그런 아동의 시기를 지금 못 보내는 아동들이 지금 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중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해당되겠지만 대학생들도 물론 이제 게임 중독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생들 중에 최근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째 힘들지만 그 전부터 청년 실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6, 7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요, 청년들 즉 대학생들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많은 학생들이 어디에 빠지고 있냐면은 도박, 그쵸? 한탕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지난번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받아서 그걸로 뭘 했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한탕을 노린 거예요. 그런데 도박했는데 결국 등록금 다 날려버리고 사채까지 있었는데 또 날려버리고 카드빚까지 지니까 결국 자살해버렸잖아요. 자기의 그 강압을 못 이겨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또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주식은 이제 돈이 좀 있어야 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또 대출받아서, 카드빚 대출받아서 주식을 하려 하는데 주식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주식 전문가들도 사실 크게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어요. 경기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재미로 주식을 하긴 하는데 한 달 전이었나요? 카카오뱅크 상장될 때 그거 제가 좀 투자했다가 좀 벌었어요. 근데 벌었다가 제가 다른 쪽에 그거 이제 벌었는 거를 다른 쪽에 이 크래프톤 아시나요? 이 게임 회사 그쪽에 같이 또 투자했다가 카카오뱅크에서 벌었는 거 거기서 다 까먹었어요. 결국 다시 본전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크래프톤이 지금 다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오르기 전에 이미 팔아버렸단 말이야. 또 더 내릴 줄 알고.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주린이라 그러죠. 주식 어린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식도 그래서 잘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게임 투자자들은 사실 많이 벌기가 힘들어요. 그쪽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됩니다. 직원의 자질을 본다는 건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전문가가 그걸 해야지만, 결국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관련된 이 문제는요, 아동 쪽 전문가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지, 사람 없고 바쁘다고 어떻게 해요? 아동 관련 프로그램을 성인 쪽, 노인 쪽에 있는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만들면 물론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 요거 중요한 거, 요거 제가 들어가겠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자, 결국 뭐냐면요, 저희 연구소도 이 9월 중순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9월 중순에 우리도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이 현장 평가, 이 감사를 받아요. 평가를 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시설이. 그 사회복지 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일선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4년에 한 번씩 학교 평가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평가를 실시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얘들이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아까 했는데 평가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객관적인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는 기관은 더 잘하라고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줄 수 있고, 못했는 기관은 그에 대한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꼭 실시한다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어린이집도 왜 평가 인증도 하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복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기관들이 그래서 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은
공동모금회 잘 아시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좀 있으면 이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뭐 달고 다녀요? 그렇죠. 가슴에다가 사랑의 열매 다 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공동모금회가 그 사랑의 열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업복지재단 등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뭐냐면요. 옛날에는 어느 자기, 그러니까 인맥에 따라서 우리가 연고지인이라 들어봤죠. 학연지연. 학연지연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기 학력, 그러니까 학교랑 자기 선후배 관계거나 자기 같은 지역 출신 연고 이렇게 똑같거나 이러면요. 학연지연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대기업 한번 보세요. 대기업은 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왠 줄 아세요? 대기업들이 모든 하청 관련된 이제 작은 사업들은 하청을 바로 다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미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하고 이쪽이 SK하고 LG하고 이쪽이 다 저쪽으로 가버렸죠. 지금 경기도 평택으로만 이전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는 하청업체들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보면은 자기 하청업체를 누구를 주냐면은 자기 가족이거나 자기 지인들한테 그 하청업체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족 경영이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단속하잖아요. 불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도요. 진짜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거 바로 뭐냐면은,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 되면요. 그때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프로그램을 공모한다는 건 뭐냐면은 대구시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하거든요. 뭐냐면은, 자, 지금 대구시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노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5억이다. 예산 5억인데 좀 아이디어를 공모해라 하면서 공모를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띄워요. 그러면요. 노인 관련된 사업기관에서는요. 그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뭘 짜냐면은 사업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 우울증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가 발생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들이대면서 다시 말하면은 프로포즈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 제출을 해요. 그럼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들이 그걸 검토해서 이거 진짜 좋은 것 같다. 이거 하면 되겠다 하면서 최종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주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어찌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 진짜 이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A라는 연구소에서 제출했는데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이 우리 B라는 사람 우리 아는 데인데, 우리 아는 기관인데,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A 기관보다 B 기관이 효과가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은데도 B 기관에다가 줘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 되면요, 나중에 모든 공모했는 그 자료는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너네가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심지어 어떤 기관들은요, 프로그램 공모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연구소들은 각각 사업 계획서를 내서 한번 공모해봐라. 우리가 평가해서 1등으로 제일 좋은 기관에다가 이 사업 줄게. 이렇게 하지도 안 하고요. 처음부터 5억이라는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는 기관에다 바로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래 되면요, 더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요, 공동모금회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복지재단이나 각종 사단법인 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그것을 서로가 어떻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책임성 강화 방안은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다음 보시면은 책임성 강화 방안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임성 확보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 자,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결국 자, 이거는요,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한다. 이거를요, 어떻게 한단 말일까요? 삼음절로 줄이면은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
이거를 삼음절 세 글자로 줄이면 땡땡땡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땡땡땡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앞에서 했었죠. 전문성.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전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책임성을 더 강하게 우리가 물었을 때 할 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바로 뭐냐면은 자, 제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그래서 뭐다? 바로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 예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야간반 수업도 지금 하잖아요. 지난 첫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 학교에서 불가항력직 문제가 발생해서 원래 야간 수업 하려고 했던 교수님이 갑자기 못 하시게 됐어요. 개강 이틀 앞두고요. 정확하게는 하루 반 앞두고요. 8월 30일 저녁이었으니까요. 그러면요, 다른 누구 교수님이 해도 학부 수업 정도는 누가 들어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수업하다가 학생들한테 자료도 똑바로 못 올려주고,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이해 잘못해서 준비가 똑바로 안 돼서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래 되면요, 나중에 니 왜 수업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으면요, 수업 그렇게 하루 반 놔두고 갑자기 수업 맡았는데 나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책임성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맡은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낮 수업 시간에 이미 이 수업에 대한 수업 준비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나중에 학교에서는 저한테 책임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혹 수업이 똑바로 안 되었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꼭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직원의 자질 위에 첫 번째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 뭐예요? 전문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거, 결국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책임성 요구의 배경인데, 자, 책임성을 가장 책임을 요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해요. 이게 중요해서 제가 비워놓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재미삼아 한번 써보라고 주는데, 책임성을 물어보게 된 첫 번째 이유,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된 말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좀 유식하게 말하면요, 세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우리가요, 어느 봉사단체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지역에 뭐 1억을 투자해서 노인들에게 뭐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효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굳이 교회한테 뭐라 안 하거든요. 왜요? 어차피 국가 돈 쓰는 것 때문에 자기들 돈으로 하다가 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성을 요구하게 된 가장 집중적인 원인은 자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금, 즉 돈이 들어갔으니까 책임성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왜 책임성을 물어보게 됐냐면은 우리 사회가 관료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료화가 뭔지 아시죠? 관료제, 상하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명령 상달이 아니라 명령 하달이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밑에가 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객관적인 자료, 책임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책임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그 시행된 프로그램에 뭘 알아보기 위해서일까요? 시행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렇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려면요, 책임성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유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자원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 사회가 관료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렇죠,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아시겠죠?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이제 그 다음은 미국인데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수업은 우리가 이제 몇 번째가 될까요? 이제 5번째 수업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POSC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POSC 방식은 책임성에 관한 논란이 이제 제기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중요하거든요. 중간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POS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혹시나 지금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혹시나 이제 밀접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혹시나 확진된다면은 학교로 전화는 되니까 학교로 바로 학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5번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